오늘 특별 게스트로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모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찬입니다. 예, 이민찬 대변인 오랜만에 저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제가 너무 팬이었는데 이렇게 아유, 뵈니까 별 좋네요. 예. 저하고는 초면인데 하여튼 뭐 크게 보면 저희 언론계 선후배여서 아, 예, 앞으로 맞습니다. 더 친숙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 오늘 얘기는 일단 이 얘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제 TV 토론 첫 네. TV 토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계엄 전국 이후에 예.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꽤 높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부자 몸조심을 했죠. 그렇죠. 그 와중에 가려졌던 이재명이란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 120분이었다. 전 일단 뭐 총평을 이렇게 보고요.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후보의 허점을 아주 콕콕 잘 짚었죠. 여러 가지 뭐 대북 송금 문제나 이재명 후보가 답변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정확히 짚었고 뭐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즐기는 건 뭐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점들이 다 장점에 부각되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기시겠어요?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아주 단연 돋보였죠. 단연 돋보였다. 예,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럼 2등은 누굽니까? 2등은 그래도 이준석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재명 후보를 아주 땀을 쩔쩔매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뭐 기존의 기량을 좀 보여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가 하여튼 세 주요 후보 중에서는 3등 네. 바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자 몸조심 그 얘기는 말년 병장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하는 약간 그런 일종의 아웃복싱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 꽤 앞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일찌감치 후보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반올림 90%였죠. 네,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일제히 굉장히 그 위기감을 고조시켰어요. 예. 뭐 테러설이 있다, 암살설이 있다, 뭐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대중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죠. 예. 쭉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다른 과거의 대선 후보와 굉장히 다릅니다. 언론 인터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원래 이런 지방자치 선거나 예. 이 총선은 이 지상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중들과 1대1로 교감을 하면서 이 대중을 설득을 해야 하는 선거인데 대선은 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대선은 이 언론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정책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선거전이에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워낙 넓으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이 지역구니까 일일이 유권자를 다 만나는 건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 맞아요. 사실은 정상적이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을 한꺼번에 만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간헐적으로 방송에는 다 출연을 하지만 예. 신문지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짜여진 각본,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다. 이 유세 현장에서 잘 짜여진 각본대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예. 이 실수가 최소화됐었죠. 그동안. 예. 그런 와중에 열린 토론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이 좀 꽤 드러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어떤 장면이 인상 깊을 정도로 본 모습이 드러났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어쩌라고. 굉장히 뇌리 남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요. 예. 이 선거전을 시작하고 가장 많이 여러 지역에서 대중연설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지난 3년 동안 성찰하고 반성하고 정책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했어요. 예. 많이 준비했다는 거였죠. 예. 근데 그 준비한 모습이 갑자기 어쩌라고요 이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본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 본 모습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예. 저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본인은 이게 왜 위법하다고 민주당은 보지 않지만 예. 경제계에서는 여전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계 쪽의 우려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예. 지금의 과정까지 온 건데 예.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근로시간 유연 문제 이런 문제를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쩌라고요? 그때 김문수 당시 장관이었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팩트가 좀 틀렸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근로시간 유연화 국민의힘에서는 이 반도체 분야나 이런 예. 특정 직역에 대해서 어떤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민주당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계열수를 좀 그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계열수를 조금 늘리는 데서 어쩔 수 없이 합의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두고 아니 당시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는 태도는 과연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그 19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공당의 후보가 할 수 있는 이 공식 토론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이 계속 오늘 토론 끝나고 이제 후폭풍처럼 남는 이 뭐 밈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게 본인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도 일단 주로 이준석 후보 쪽이긴 했는데 남이 얘기하는 건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극단을 둘러싼 내로남불을 그야말로 시전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질문에는 답변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부분이 분명히 고려가 됐는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뭐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데 주장을 하는데 예. 근데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민주당에는 어떤 성장 담론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 공약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을 계속 근무를 하게 할 경우에 그러면 기업이 한계 상황에 있을 텐데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느냐라고 되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어물쩍 넘어가는 거죠. 예. 하나가 더 있어요. 주 4.5일제를 공약을 또 했어요. 예. 주 4.5일제,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데 월급은 그대로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과연 그 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공약에서 뒷받침되어야지 국민들께서는 신뢰를 갖고 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디테일이 결여돼 있고 그 질문했을 때는 아니 왜 극단적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니까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준비가 덜 되신 게 아닌가. 지난 3년 동안 과연 진짜 성찰하고 준비한 게 맞는가. 이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따뜻한 커피도 원하고 아이스 커피도 원하니까 내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아니 어떻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을 수 있느냐. 따뜻한 커피에 얼음을 넣으면 녹을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얼음에 무슨 코팅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무슨 얘기라도 해줘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해할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얼음이 녹는다니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얼음이 녹는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따뜻한 커피도 드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하나에다 담아서 드린다는 이 정책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마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재명 후보에 빙의한 어떤 분들은 왜 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드냐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말하면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지 말자는 얘기거나 그야말로 축구로 치면 나는 계속 볼을 돌릴게. 이 스코어 그대로 가면 나는 제일 행복하겠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 승자 부자 몸 조심하는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들긴 들었어요. 저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이 2부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질문이 처음에 제기가 됐고 이 토론 자체가 경제 관련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첫 번째 해법이 추경이었어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또다시 느낀 계기였는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 올해 예산 통과가 어떻게 됐죠? 민주당이 삭감 예산을 강행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이 민생 법안이나 민생 예산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본인들이 우리가 지역화폐나 이런 예산이 포함이 안 되면 우리는 삭감한 채로 통과시키겠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초유의 일, 아예 정부안보다 삭감된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중앙일보는 일면톱으로 예산 탄핵 그런 비유적 제목까지 일면톱으로 달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주당이 한 게 추경이었어요.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민생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추경이 5월 1일자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 13조 가량. 그것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이 추가돼서 정부안보다 좀 늘어난 상태예요. 예. 근데 그게 추경이 된 지 이제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바로 또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 후보가 내수를 살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은 역시나 돈 풀기밖에 없구나. 정부 재정을 활용한 추경 예. 이외에 어떤 민생 살리기가 있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해서 어떤 뭐 코로나 때 뭐 여러 가지 그 대출부를 탕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어렵죠.
자영업자 다들 그럼요. 어렵습니다. 예, 예. 근데 어렵지만 과연 다 이렇게 무조건 돈을 풀고 다들 빚을 탕감해주고 이 방법밖에 없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 쪽이 정책적인 고민이나 정책적인 숙성 과정이 별로 생각보다 없어 보였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요. 이제 어제 또 토론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제3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어느 쪽 공략에 더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 김문수 후보를 이겨야 거기를 뭐 추월해야 뭐 양대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게 강력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이재명하고 맞서는 사람은 나다. 어느 쪽을 전략적으로 선택할까 그런데 제 느낌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 때리기 쪽에 더 집중한 것 같아요. 이게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전략적으로 그 관점에서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이 장원준 쇼 시청자 여러분들은 워낙 정치 고관여층이시기 때문에 예, 예. 너무 잘 아시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예. 당대표까지 지낸 그렇죠. 예.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이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를 수가 없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뭐 과반을 넘나들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10% 이하대에 머물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확장을 해나가려면 그 대상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단하게 지지층이 딱 뭉쳐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장악하고 있는 그 중간대를 이준석 후보가 가져와야지 본인이 10%를 깨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 결과를 만들어야만이 국민의힘 여러 보수 지지층에도 본인도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선 전에 뛰어든 명분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도 전략적으로 이재명 현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연한 선택이었다. 네.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이 이뤄졌고 네.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했었죠. 뭐 AI 100조 예, 예. 투자를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예. 근데 도대체 100조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100조란 돈이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6분의 1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그래서 이 100조를 어디다 쓸 것인가 크게 세 가지만 어벽이라도 좀 구분을 해달라. 예. 이게 질문을 던졌는데 왜 세 가지로만 해야 되느냐라는 또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간 이준석 후보는 디테일한 질문을 하나하나씩 던지면서 그 정책의 허점을 공략하는 이런 공략을 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의 그런 전략적 선택은. 이준석 후보가 이제 지능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국민의힘에서 약간 이제 마음이 누구에게 갈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더 큰 고민을 안겨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 예.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 단일화나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후반전으로 갈수록 김문수 후보로 이제 사표 방지 심리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양당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고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나 예, 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다른 후보들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또 다른 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예.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토론이 과연 이 큰 거대한 흐름까지 거스를 수 있는 것이냐 거기까지 가기에는 약간 좀 아직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에서 가 있는 중도나 보수의 지지자들을 좀 뜯어온다면 이런 표현을 쓴다면 뜯어온다면 그게 결국은 전체적인 보수나 반 이재명 전선에 파이를 키우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저 그 구도가 향후의 어떤 단일화 국면이나 이런 영향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집될지에 따라서 이 종국의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 부분이다. 예. 그 지점이라는 거죠. 자 이제 TV 토론 사실은 예전에 막 1997년 김대중 이회창 김대중 그렇게 붙었을 때의 TV 토론이라든지 뭐 미국이야 뭐 더 유명한 옛날 그 케네디와 닉슨 이런 TV 토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었는데 지금은 워낙 미디어도 다양화되고 그래서 이번 TV 토론 어제 토론 어떤 정도 영향이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23일 날 사회 27일 정치 이렇게 두 번 더 토론 남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굉장히 아쉬웠던 게 이번 대선 토론이 3회밖에 되지가 않아요. 예.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선관위 토론 같은 경우에는 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뭐 빡빡하더라고요. 빡빡합니다. 예. 예. 우리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이렇게 일반 방송에서 하는 토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재미 요소를 가미하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충분히 주도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재량을 주잖아요. 예, 예. 후보에게. 예. 근데 어제도 보면 이 룰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맞았어요. 뭐 30초는 보장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지 예. 뭐 여러 가지 주도권 토론인데 주도권이 제대로 정말 쥐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토론을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재명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선관위 토론 3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아쉽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의 여러 정책적 허점, 예. 실책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적지 않은 영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은 두 번의 토론이 네. 이제 대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신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뭐 많은 사람들의 이 뭐 후일담, 뭐 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커피 원가 120원 예. 부분.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얼마 전에 TV 토론 하기 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를 또 어디 군산 어디죠? 하여튼 군산 유세에서 군산 유세에서 네. 얘기하면서 다시 이거가 불이 지펴졌는데 어제 토론에서 그 공방이 뜨거웠어요. 일단 이 원가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좀 총론을 말씀해 주시죠. 원가라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여러 원가가 있고 마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우리 당연히 원가라 그러면 커피 원가 120원입니다. 이러면은 그 원가에는 당연히 원두뿐만이 아니라 임대료, 그렇죠. 인건비 예. 모든 게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예. 이 발언이야말로 굉장히 극단적인 예였던 거죠. 예. 본인이 극단적인 예를 했는데 이거를 가리기 위해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이 정도 실수를 했으면요. 왜냐하면 우리 자영업자분들 중에 점포수가 가장 많은 게 아마 커피집일 거예요. 전국에. 대한민국의 커피집이 정말 네. 많죠. 예. 이분들의 표심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선거 때요. 예.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깔끔하게 사과하면 돼요. 음. 제가 좀 과하게 단순화했습니다. 예, 예. 본 진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1위 후보다 보니까 이 무오류의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싶었는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1위 후보면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빨리 사과하고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발언을 맥락을 당신들이 왜곡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위 후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심정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는 이 120원이 나온 맥락에 저는 더 집중을 했어요. 예. 왜 이 쭉 이 유세에다 이 설명하는 이 맥락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남양주 계곡 그러니까요. 철거였어요. 예. 저는 뭐 일단 이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뭐 성과가 남양주 이 계곡 불법 시설 철거밖에 없는지 매번 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적인 자랑거리더라고요 그게. 예. 당황스럽죠. 예. 대표적인 자랑이 예, 예, 예. 이것이라는 게 물론 뭐 좋은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이 앞단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 이 논리 구조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그러네. 그게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성공 신화인데 네. 그 성공 신화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두 개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다시 그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황당한 게요. 이 남양주에 있었던 그 계곡 철거하는 이 문제가 당시 남양주 시장님과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갑자기 1년 후에 경기도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서 본인의 최대 성과를 포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남양주시장은 민주당이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붙었죠. 예. 그래서 추후에 보복감사 논란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같은 당 소속인 남양주 시장도 야 이거 내가 해놓은 걸 왜 내 공을 일종의 내다봐 해가냐 약간 그런 취지로 반발을 했었고 예. 도에서
보복감사가 나갔다 그런 논란도 있었죠. 그 논란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어쨌든 그 감사까지 이루어졌고 감사원에서도 이 감사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결과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과거에 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걸 갖고 또 다시 120원 논란까지 또 가져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과거부터 늘 그랬어요. 보면 늘 본인의 설화 때문에 늘 화를 자초했거든요. 예. 우리 그렇잖아요. 위증교사 문제도 그랬었고 예. 예. 또 선거법 위반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선거법 위반 문제도 국정감사 그때 안 나갔어도 됐어요. 굳이 본인이 그거를 내 논리로 제압해 주겠노라 라는 식으로 나가서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킨 자초한 면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예. 이 백현동 인허가 4단계 상향하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발언이 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 국정감사 안 나가도 됐었고 맞습니다. 그때 도지사 그 전에 그만두고 그냥 바로 맞아요. 대선 후보해도 되는 걸 아니야. 맞아요. 내가 거기 나가서 예. 그 국정감사장에서 다 방송하는 거 뻔히 아시는 과정에서도 알면서도 나가서 내가 이걸 내 논리로 판넬 들고 나와서 다 설명해 주리라. 그러고 국토부 협박이라는 대법원이 인정한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선전선동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본인은 국민의힘을 굉장히 아래로 봤던 거고. 예.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언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고 지금도 뭐 당선이 추후에 만약에 되더라도 여러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중교사도 사실은 검사 사칭 그거 내가 누명을 썼다.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런 그러니까요. 위중교사까지 갈 일도 없었던 거를 굳이 내가 그 검사 사칭했다는 거 다 유죄로 이미 확정된 건데 네. 누명을 썼다 억울하다.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거를 막느라고 결국은 또 위증이 나오고 그걸 교사했다는 혐의가 나오고 본인이 하여튼 굉장히 그 설화를 자초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이번 토론에서도 이 문제, 이 120원 커피 120원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면 될 일인데 변명에 변명을 더하면서 결국에는 설화 리스크를 더 키운 격이 된 거죠. 이게 보면 맥락을 왜 안 보냐. 그런데 사실 일단 이게 정말 말씀하신 수많은 광화문도 제가 나가 보면 이렇게 제 회사 앞에 나가서 광화문 조그만 거리에서 이렇게 쭉 돌아와 보면 360도 안에 커피집이 한 10개는 있는 것 엄청 같아요. 많죠. 예.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애꿎은 자영업자들 가슴에 일단 커피 판매하시는 자영업자들의 못을 박았다는 그런 효과, 그런 분명히 파장도 있는 거고 맥락을 보려면 닭죽 얘기하시면서 네. 이재명 후보가 원가 5만 원에 뭐 땀 흘리면서 원가 5만 원인데 그거 3만 원 남기지 않냐? 그럼 그건 원가 2만 원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5만 원 닭죽은 원가 2만 원 인정해 주는데 그 스스로 주장으로 8천 원, 만 원에 판다는 커피는 120원이다. 그러면 이 둘의 원가 계산도 완전히 잘못됐거나 원가 계산의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전형적인 극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는. 근데 이거 본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저는 여기서 예. 전 이 닭죽이란 단어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닭죽이 5만 원, 6만 원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닭 백숙이죠. 닭 백숙이죠. 닭 백숙이 있고 그렇죠. 백숙에 따라 나오는 게 죽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닭 백숙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하기 위해서 닭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또 예. 돌이켜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닭 백숙을 푸짐하게 먹고 물론 뭐 닭죽도 먹고 이 과정의 노동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저희가 이 계곡 이런 불법 시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불법 예, 시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예. 당연히 이제 정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여러 가지 노동이 투입되는 것이고 예. 그 노동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원가를 본인이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렇게 따지면 커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좋은 커피콩도 사와야 되고 뭐 직접 로스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추출도 해야 되고 본인이 굉장히 거기에 힘듭니다. 투여하는 스스로의 기회 비용이나 본인의 노동 비용도 있을 것이고 알바 쓰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요새 임대료 너무 높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한 게 어떻게 아무리 해도 그 커피 한 잔값이 원가가 120원일 수는 그걸 2019년 말씀하신 2019년인가 18년으로 환원한다고 해도 그 가격은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이런 본인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가 설화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뒤에 일어난 일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다 그랬어요. 예. 이 고발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본인이 위기를 맞았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을 막는 거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 논리대로라면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한 그 의미도 해석을 해줘야죠. 극단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맥락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쪽 법률안에서 여기를 고소한다고 하는 고발한다는 논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고 말했다고 썼다. 너무 비싸게 판다라는 표현은 한 적이 없다. 당신의 거짓말에, 당신의 허위사실 유포에 이런 논리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누구가 해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고 억지 주장 같지만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에 제일 꼴찌에 서 있는 분이 이재명 후보 아니에요? 원가 120원인데 8,000원 만 원에 팔면 비싸게 판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 애써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제 예. 토론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공직선거법 리스크를 없애기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안 개정안까지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허위사실 유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행위 부분은 행위 없애겠다. 부분은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뭐 이재명 후보는 아니 이거는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차원에서 비방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스스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또 이런 논리를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은 누가 긋는 거예요? 짐이 곧 국가요. 뭐 이런 의미로 전 해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에는 모든 게 다 예외를 규정을 하고 본인들은 다 법을 위인설법을 해서 법망을 피해가지만 예. 본인의 리스크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사법적으로 더 어려움을 지게 해서 리스크를 막아보겠다. 뭐 예.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또 커피 원가 120원도 그리고 참 어제 오늘 누가 그 얘기도 하던데 아니 그렇게 120원짜리 원가로 8,000원 만 원의 수익 그런 엄청난 수익을 내는 그 커피 경제학, 커피 이코노미, 커피 산업이 인더스트리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왜 K-엔비디아를 하냐? K-엔비디아보다 훨씬 좋은 게 커피 카페인데 대한민국 커피점 커피 카페를 한 10만 개 만들면 초일류 선진 경제 되겠네라는 비아냥이죠. 맞습니다. 비아냥인데 어떻게 원가 120원을 8,000원 만 원에 파는 그 커피 산업이 대한민국 그 수많은 도시 곳곳에 제가 요 앞에 나가봐도 360도 돌아보면 10개가 넘게 있는 커피 산업이 어떻게 이건 그냥 기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원재료가 120원 이거를 절대 원가 120원을 무르기가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이 과장 예. 이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저 왜 이게 HMM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본사를. 예. 이 논란이 저는 어제 토론에서 부각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워요. 예. 왜냐하면 이 HMM과 이 커피 125 이 두 가지 단적인 예가 이재명 후보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예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산업은행을 이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하지 않겠다. 그렇더라고요. 대신에 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HMM 해운사인 HMM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부연을 하면서 HMM 노조 구성원들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네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게 거짓임이 드러났죠. HM에는 뭐 지상 뭐 여러 노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노조뿐만이 아니라 경영진도 당혹스럽다. 예. 노조들도 우리는 그런 동의하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어떤 침소봉대에서 선전성동에 하는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게 굉장히 습성화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여기서 더해서 민간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정부가 지분만 갖고 있다면 민간 기업 하나 본사 옮기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 걸로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 커피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관념 그리고 가치관이 잘 응축돼 있는 이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제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그런 부분도 부각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 선관위 토론이란 게요, 예. 빡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수시로 딱 번뜩일 때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번뜩일 예. 때 딱 제시를 하고 말을 끊고 들어가서 또 재질문도 하고 재질문도 하고 주고받고 이게 돼야지 보는 사람도 재밌고 박진감이 넘치는 거고 진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선관위 룰에선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원가 120원도 이게 지금 뜨겁지만 소위 호텔 경제론 물론 이 호텔 경제론을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직접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은 하고 있어요. 이 호텔 경제론 이것도 사실은 8년 전에 한번 그랬다가 뭐 문제가 됐었고 이게 이제 군산 뉴스에서는 이 부분 얘기가 나왔던 거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호텔 경제론도 사실은 굉장히 요새 또 많은 밈들을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허황되죠. 예. 그러니까
이 성장 담론 빈곤에서 오는 이런 허황된 이 경제 철학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 왜냐면 저는 뭐 규제 완화하고 이런 건 다 얘기하지만 예.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기업적인 법안이나 이런 행보를 민주당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나는 좌도우도 아니고 뭐 대한민국에 일하겠다고는 하지만 예. 그동안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나 예. 이번 토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불법 파업 조장법이나 예.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호텔 경제론도 그런 거예요. 호텔 경제는 저희 그래픽 준비한 게 있죠. 그거 잠깐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거 조금 얘기 재밌으니까 네. 보면서 하시죠. 예. 그러니까 저거를 아마 저게 그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저거를 누가 저 설명을 만들었고 저거를 당에서도 잘 만들었다 해서 아마 어디 띄우고 했던 그 내용 같아요. 저거를 좀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누가 호텔에 10만 원 예약하면 호텔에서 10만 원을 주고 침대를 사고 그러면 그 가구점은 그 돈이 생겼으니 치킨을 10만 원 주문한다. 그럼 치킨에서 10만 원 들어왔으니까 문방구에서 10만 원 산다. 그럼 문방구에서는 호텔에서 빌렸던 돈 10만 원을 갚는다. 근데 그 다음에 호텔 예약했던 10만 원 취소된다. 그러면 10만 원이 아무것도 주입된 게 없어도 저렇게 돈이 도니까 굉장히 좋다.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다. 이게 기본소득이 가져다주는 경제 활성화다. 그러니까 저게 아마 그 논리선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25만 원씩 쫙 나눠주면 그게 경제에 맞아요. 돌면서 경제에 큰 활성화를 준다라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것 같은데 근데 저기서 일단 우리 저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 경제 전문가죠. 경제학과 나온. 저기서 좀 맨 마지막에 호텔 예약 투숙객이 취소하면 호텔 주인만 주거나는 무책임한 먹튀 경제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한번 짚어서 비판을 하긴 했고 전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경제학과를 나와서 경제학 조금 아는데 제 주변의 경제 전문가들은 저거는 좀 너무 과장된 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게 거의 그 소득주도 성장이 맞습니다.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 수 있다고 네. 얘기했던 거에 비견될 정도로 좀 허술한 얘기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예.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던 게 성장 전략이 뭐냐. 진보 정부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냐. 예. 이 전략이 부족한 것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 가지 규제만 남발하다가 부동산가 폭등으로 노무현 정부가 무너졌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할 때 이 질문이 계속되니까 들고 나왔던 게 소득주도 성장이었어요. 예. 그 종국에서는 그게 통계주도 성장으로 끝났지만 예. 소득주도 성장의 초창기에는 소득이 생겨야 경제가 순환이 되고 내수도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성장한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했던 게 소득은 그럼 어떻게 발생하느냐였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최저임금 인상 같은 걸로 풀었죠. 예. 정부가 돈을 공급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국가의 총 경제 여러 가지 재화나 경쟁력이나 성장 어떤 생산성 향상이나 성장이 뭐 늘어난 게 없습니다. 총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어디서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느냐의 문제였어요. 예. 돈을 벌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결국에는 돈 풀기, 기본소득이랑 지역화폐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는 사진을 만들고 이런 설명을 했던 거죠. 예. 말씀 주신 대로 호텔은 망해요. 그렇죠. 호텔이 망하고 예. 이 마을에는 새롭게 창출된 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럼 그게 지속 맞습니다. 가능하지 예. 않잖아요. 예. 이 허점을 지적을 했던 거죠. 예. 이준석 후보가 예. 바로 또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극단적이십니까? 왜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추후에 토론이 두 번 더 있으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진전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호텔 경제론 이거의 예시는 그거를 조금 그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를 들었던 건데 본인이 예를 들 때 극단성은 용인되는 거고 용인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왜 극단적이냐는 말을 듣고 아마 이게 탈원전 얘기도 네. 탈원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체르노빌 못 봤냐 위험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체르노빌이야말로 정말 극단적 예시의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이 짧은 120분 토론에서도 예. 이 본인의 말과 언행이 충돌하는 지점이 벌써 다수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극단 같은 경우 극단의 극단적 내로남불이 그냥 발생했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나마 예. 이 원전은 그나마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예. 그래서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극단적인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본인은 원전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아. 주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호텔 경작 같은 경우인데 예시를 극단적으로 든 거다. 예시일 뿐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극단의 내로남불을 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뭐 정확하십니다. 이게 예. 뭐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앞뒤 예. 다 자르고 돈이 돌았으니까 이 마을이 돈이 뭐 벌게 된 것이다. 다 살았다. 호텔도 살고 가구점도 살고 치킨점도 살고 종국에서 그럼 정말 이 마을에 부가 창출된 것이냐라는 의문이 남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거죠. 호텔주의는 죽어났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경제 전문가의 진단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허위사실 공표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준석 후보는 공직선거법이 어제 토론에서 나 이재명을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를 대상으로 고발하면 된다 이런 건가 이렇게 또 지적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악용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진짜 본인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거를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싫어해서 심지어 법으로 그걸 다 막겠다. 내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도 법으로 다 면소시키겠다.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비슷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당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 이것도 옛날 같으면 조금 연구스러워서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걸 고민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요 단순히 지금 이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대선 이후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내놓는 이 모습은 단순히 내가 공직선거법을 이렇게 면소 판정을 받고 이번 대선 6월 3일만 넘겠다가 아니에요. 예. 자신들이 집권을 한 다음에 예. 나머지 혐의 지금 이재명 후보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12개 예, 혐의로. 예, 예. 그래서 하나가 이제 공직선거법인데 나머지 4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위증교사, 대북송급,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법인카드. 이런 것까지 다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겠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